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상필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안내해드린 대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관리형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넵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희 매니저님하고 잠시 뒤에 아주 재밌는 데모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표현할 때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셋들을 취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이라고 하죠. 그래프의 종류나 쿼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마존 넵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종의 소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직접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데모로 보면서 어떻게 넵튠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지를 같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저 데모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그냥 모바일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셔도 참여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넵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축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는 highly connected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무엇인가에 추천을 해드리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부정탐지 같은 곳에서 보면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간의 이제 관계가 친구 관계로 맺어져 있다든지 서로 이제 팔로우를 하는 관계라든지 하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관계로 데이터들이 연결돼 있게 되고요. 레스토랑을 추천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안에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사람을 표현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음식을 표현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표현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 간의 서로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저희가 highly connected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부정탐지나 라이프 사이언스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나 IT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널리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또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친구 관계 등등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서로 친구 관계로 맺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사용자에게 특정한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하이리 커넥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더 단순하게는 서로 알고 있는 친구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새로운 친구를 등록해주는, 새로운 친구를 추천해주는 시스템들을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데이터 세트를 보시면 아마도 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하나의 데이터가 파리가 있고 주변에 명소들이 있죠. 에펠타워나 루브르가 있고 예술 작품도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 세트들 관계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낼 수 있는 것을 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또는 루브르에 있는 작품들이 있는 그런 작가는 또 어느 사람들이 작가가 있는지, 그리고 앨리스라고 하는 사용자가 파리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명소에, 특히
특히 이제 박물관을 어디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응답을 제공을 하거나 또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예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셋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이러한 종류의 릴레이션십을 표현하게 되려면 테이블들 간에 아주 복잡한 이제 조건 전리라든지 또는 이제 조인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작성을 해내야 되게 되는데, 이런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 저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쿼리의 형태하고 전통적으로 작성하시는 SQL 문하고는 이게 적당히 어울리지가 않는 또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엔진 관점에서도 복잡한 종류의 조인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스캔이 필요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들을 프로세싱 해내기가 그다지 효율적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정된 스키마, 데이터들이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나 하는 것들이 정보가 수시로 변화하고 추가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의 이제 표현을 적합하게 해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데이터들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처럼 테이블들을 설계를 하고 데이터셋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형태로 데이터셋들을 표시하고 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엔진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가 지금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 툴 같은 것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한 쿼리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와 랭귀지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 그래프에 해당하는 아파치 프로젝트인 팅커팝이라는 하는 프로젝트이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로서 유명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쿼리 랭귀지로서는 그램린이라고 하는 그래프 쿼리 랭귀지가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종류의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을 표현하기 위해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지원을 하는 일종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랭귀지로서는 스파클 또는 이제 스파QL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가 잘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들도 AWS 위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역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일종의 NoSQL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개수가 많고 데이터의 양이 커질 수가 있고 또 관계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니까 그런 릴레이션십들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엔티티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클러스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클러스터 안에서 일종의 페일리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솔루션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비용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널리 사용되는 오픈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AWS 위에서도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리인벤트에서 AWS에서는 넵튠이라고 하는 완전 관리형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한 상태이고요. 이 넵튠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수십억 개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수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성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3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복제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용성 또한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RDS라든지 또는 다이나모DB 같은 AWS가 제공하는 다른 관리형의 데이터베이스들처럼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구성은 AWS가 하게 되고요. 그 위에서 지원되는 팅커팝이나 RDF 같은 프레임워크들 기반으로 개발자 또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그래프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쿼리 작성에만 포커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보면 그 넵튠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해당하는 아마존 넵튠 엔진이 넵튠이 동작하고 있는 인스턴스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넵튠을 위해서 또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제 그냥 단일의 EBS 볼륨이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고성능과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가 돌고 있어서 이 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걸친 HA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읽기 복제, 넵튠도 하나의 마스터가 있고 하나의 프라이머리가 있고 읽기 복제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기반한 읽기 복제가 제공이 되고 또는 이제 저장 시 암호화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께는 쿼리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쿼리 랭귀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2가지의 옵션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S3로부터 대량으로 로딩하기 위한 벌크 로딩 같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종류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로퍼티 그래프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그래프는 각각의 노드들이 버텍스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관리가 되고요. 각각의 버텍스는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버텍스들 간의 관계를 엣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나 엣지가 일종의 키밸류 셋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 데이터가 이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런 프로퍼티 그래프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팅커팝 프레임워크 위에서 그램린 쿼리 랭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넵튠 같은 경우에는 그램린 랭귀지 중에서 3.3.0 버전, 작년 여름 정도에 출시되어 있던 버전하고 쿼리 레벨에서는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본다, 프로퍼티 그래프, 그램린 가지고 작성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2사람이 있죠. 2사람들 간의 관계는 이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면 버텍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add 버텍스 해서 레이블링을 주고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키밸류 셋을 주면 하나의 버텍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사람을 버텍스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엣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2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프렌드십을 추가해주면 버텍스를 추가하고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RDF는 보시는 이제 표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버텍스나 엣지 같은 것들이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트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Subject, Predicate, Object. Subject는 IRI라고 해서 일종의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메인 네임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빌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저 IRI를 가지고 있고, 컨택에 해당하는 유저이고, 프로퍼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빌이고, 그리고 이제 관계, 일종의 이제 관계를 엣지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엣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3개의 트리플들이 역시 똑같이 Subject, Predicate, Obje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Object가 하나의 프로퍼티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노드에 대한 IRI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는 것이 엔터티 1과 2에 대한 프렌드십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그 노드를 추가하고 엣지를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정의하고 엔티티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전통적인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에서는 왼쪽과 같은 형식으로 설계를 하셨죠. 테이블들이 있고, 테이블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잘 정규화가 돼 있고, 각 테이블의 관계는 포린 키 가지고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이 훨씬 더 직관적이게 되고, 실제 데이터들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쿼리문을 날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역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쿼리에서는 저희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코 디바이스를 구매한 구매자의 회사의 이름을 한번 조회해보는 일종의 세일즈 오더 테이블로부터 이 정보를 조회해내는 쿼리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컴퍼니 네임을 조회를 하는데 프롬절에서 여러 개 테이블들 간에 조인을 하고 나서 웨어절에서 프로덕트 네임이 에코인 디바이스를 찾는 형태로 되어 있죠. 쿼리 랭귀지 중에서 그램링 쿼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쿼리입니다. 에코 디바이스를 구매한 회사 이름을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파QL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쿼리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쿼리가 작성이 되고 조회하고 하게 되는지를 이게 그림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실제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쿼리문을 작성을 할 건 아니고 잘 만들어져 있는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강정희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그 김상필 매니저님이 이제 저희 그 넵튠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중에서 이제 팅커팝에 이제 그램린이라는 그 쿼리 랭귀지를 활용해서 간단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해봤고요. 그 그래프DB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인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친구 추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자체는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좀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서로 소셜라이징을 하실 수 있게 랜덤한 친구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게 메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각각의 쿼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석과 함께 이제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참여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세션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구독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추천해주는 로직도 넣어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래프 시각화 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친구 추천 위주로 아마 실습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URL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데모를 수행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올려놓은 곳이고요. QR코드 인식하시면 접속이 되시는데, 일단 URL은 이제 접속만 해두시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프고요. 이제 방금 띄워드렸던 URL이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페이지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시뮬레이팅을 해놨고요. 각각의 쿼리들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그램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각각의 쿼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의 트랙인 데이터베이스 세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션들을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 저랑 이제 김상필 매니저님이 동시에 발표를 진행을 하는 넵튠이라는 세션이 있고요. 이제 저는 김상필 매니저님을 친구라는 관계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저렇게 파란색 짙은색 이제 새로운 테스트 계정이 하나 추가가 될 거고, 그 계정이 이제 강정이라는 사람에게 프렌드 친구 신청을 하면 이제 강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로 있는 김상필이라는 사람을 이제 친구로 추천을 해주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버텍스를 추가하는 쿼리가 간단하게 수행이 돼서 일반적인 RDB에서 인서트에 해당되는 유의 쿼리를 간단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계정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시각화 솔루션에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제가 테스트라는 걸 추가를 했고요. 이제 테스트가 강정이에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 중에 제가 기본적으로 큰일 났군요. 김준영이란 분이 이미 다른 분과 친구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준영이란 분께 이제 친구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추가를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 추가에 대한 건 이제 자기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엣지를 프렌드라는 엣지를 한번 건너가면 이제 친구를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값으로 지금 방금 등록한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보면 또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테스트라는 계정이 김준영이라는 분의 그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그 김준영이라는 분을 친구 추가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구태훈이라는 분이 친구 레코멘데이션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램린 쿼리를 한번 같이 한 줄 한 줄 따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제 아이디를 유저라고 일단 저장을 해놓고 저의 친구들을 노은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친구를 한번 더 나가고요. 그 친구 중에 제가 저를 빼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아닌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추천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중에 저와 친구가 아닌
이제 케이스를 이제 쿼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 추천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6분을 처음에 추천해 드리는 로직은 다소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유저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추스 같은 경우에 if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고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라인이 실행이 돼서 이제 전체 사람 중에 친구와 자기를 빼거나 아니면 자기만 빼서 이제 랜덤하게 6명을 프린트를 해주는 게 아래 쿼리의 결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친구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세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만 보셔도 굉장히 그래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세션 추가하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이제부터 한 번씩 저 세션 끝날 때까지 계속 페이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제 각각의 쿼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그래프 이제 사용하시는데 좀 처음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데모는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세션은 다시 김상필 매니저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 시각화 툴은 저희 넵튠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소스 그램린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그래프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거고요. 그래프 EXP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D3.js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DB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시는데 그래프 시각화 툴을 활용하시면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예, 대본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김상필 매니저님께 세션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친구 추천하고 다 같이 해보셨나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네. 지금 세션에 참석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1000명 되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친구들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 서비스가 수억 명의 대상의 사용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게 되면 지금 보셨던 것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친구들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수억 개의 레코드를 단위로 해서 수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언리미티드 되어 있는 친구들 관리하면서 추천을 이제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셨던 형태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그래프 형태의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몇 명이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의 레이턴시를 유지하면서 고성능이면서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영역들이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게 되고요. 아마존 넵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의 RDS나 다이나모DB와 같은 이제 형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별도의 서비스여서 저희 AWS의 콘솔에 가서 보시면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치 이제 오로라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처럼 하나의 프라이머리가 있고 하나의 마스터가 있고 리플리카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멀티 에이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른 리플리카로 장애 시에 페일로버 할 수 있는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읽기 복제는 최대 15개까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저 읽기 복제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복제가 되지만 데이터들 간의 레이턴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장 시의 암호화나 전송 시의 암호화나 또는 이제 고가용성을 위한 백업 복구 또는 이제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들이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 (PITR)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저희가 마치 RDS에서 인스턴스를 런치할 때하고 똑같이 VPC 안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데모 어플리케이션도 지금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넵튠 클러스터를 하나를 생성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돼서 저 엔드포인트는 VPC 안에서 동작하고 또 이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로 저 엔드포인트를 더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EC2 인스턴스가 접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은 세계 가용 영역에 확장돼서 내구성이 높게 그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볼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EBS 볼륨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토리지 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성능하고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복제가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저희가 EBS 볼륨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볼륨을 미리 이렇게 프로비저닝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시마다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10GB만큼씩 그냥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4테라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저 크기의 데이터셋이 될 때까지는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그 크기는 잊어버리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RD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가 지금 6TB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베이스여서 데이터를 백업해내고 하는 것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내구성 높은 S3 데이터의 컨티뉴어스 백업, 연속 백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냅샷을 매뉴얼리 생성하신다거나 했을 때에 원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성능을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연속적으로 S3의 백업이 제공되면서 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개의 복제가 있는 것이 또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수준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 호스트 수준에서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드물게 AWS의 가용 영역 수준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6개의 복제가 유지가 되면서 6개 중에 4개가 가용하면 쓰기를 컴플리트 할 수 있는 쿼럼 컨디션 또는 6개의 복제 중에서 3개가 가용하면 읽기를 완료할 수 있는 쿼럼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종류의 모든 형태의 장애에 대해서도 내결함성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구 시에는 스토리지 서비스 내부에서 피어-투-피어로 통신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이제 복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고 있는 인스턴스 노드 수준에서도 어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고요. 15개까지 읽기 복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읽기 복제본이 하나의 프라이머리에 대한 스탠바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의 인스턴스 중에서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할 때 페일오버가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순서를 지정을 해서 페일오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관점에서도 저 읽기 복제가 역할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성능의 확장성을 위해서 프라이머리는 하나의 노드이지만 15개의 읽기 복제를 통해서 읽기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읽기 트래픽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량의 어떤 성능을 더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대한 페일오버 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탐지하는 시간부터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URL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URL이 기존에 가리키고 있던 프라이머리에서 새로운 리플리카로 DNS가 업데이트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30초 이내에 페일로버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읽기 복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일로버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당연히 그 읽기 복제에 계속 읽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읽기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티뉴어스 백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이제 방식의 백업들을 보면 정책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풀 백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매일 단위로는 하루에 발생한 변경분만을 백업하는 인크리멘탈 백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근데 저희 아마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대체로 다 이런 종류의 컨티뉴어스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백업 중에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 볼륨에 대한 또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성능 영향이 없이 하게 되고요. 10GB마다 10GB만큼의 세그먼트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세그먼트들마다 컨티뉴어스하게 각각이 어싱크로너스하면서 컨티뉴어스하게 S3에 백업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복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여기서 이제 리커버리 포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복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각 세그먼트별로 스냅샷을 리스토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리드 로그에 대한 변경분 적용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복구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중에 저희가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RDS에서 제공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특정한 리텐션 피리어드, 보관 주기 이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시점에 어느 시점으로든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마존 넵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아마존 넵튠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AWS에서 제공하던 RDS나 다이나모DB 같은 매니지드 형태의 관리형의 데이터베이스로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쿼리를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실 때는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와 쿼리 랭귀지가 지원이 됩니다. 팅커팝, 그램린, 그리고 RDF, 스파QL 두 가지 옵션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이제 쿼리를 작성하시는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 서비스여서 원하시는 기능들은 전부 다 콘솔에서 AWS 콘솔에서 또는 CLI SDK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RDS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멀티에이지의 고가용성 그리고 15개까지의 읽기 복제 이런 특성들은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암호화라든지 저장 시에 전송 시에 암호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원이 되고 백업 복구,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종류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또 뛰어난 점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아마존 넵튠은 저희 AWS의 버지니아 리전에서 대상으로 프리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 웹사이트에 가셔서 프리뷰 신청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서 프리뷰를 진행할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버지니아 리전에서 평가판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리인벤트에서의 세션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AWS 코리아에서 1월 달에 발표를 진행했던 슬라이드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세션도 슬라이드 자료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나중에 슬라이드 쉐어하고 유튜브에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평가판 가입해서 테스트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후에는 저하고 저희 강정희 매니저가 저 밖에 있는 발표자 부스에 한동안 이제 계속 남아 있으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스에서 다시 또 뵙고 그다음에 세션에 대한 피드백 네,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